1937년 7월 7일 밤 베이징 외곽의 마르코폴로 다리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실종된 일본군 한 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충돌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곧 중국 전역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내부의 공산당과 외부의 일본 제국이라는 양면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일본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왔죠.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반일 감정이 폭발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제스는 공산당과 휴전을 맺고 일본에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중국 국민에게 경고했죠. 인내의 한계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거리에서는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여.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전선, 8년간 중국 대륙을 피로 물들인 항일 전쟁과 그 이후 벌어진 비극적인 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으로 최소 2천만 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죠. 모든 것은 마르코폴로 다리의 총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코폴로 다리 사건 이후 며칠 만에 일본군 증원군이 쇄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베이징을 둘러싼 전투는 급속히 전면적인 침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바로 이 순간을 제2차 세계대전의 진짜 시작으로 봅니다. 중국 국민혁명군은 소련과 나치 독일이라는 이상한 조합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우월한 전술과 현대적 장비, 공중 우세를 갖춘 일본 제국군은 중국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단 6주 만에 20만 일본군이 옛 제국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상하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최대 도시이자 문화 중심지였던 상하이는 14개국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 거류지의 심장이었죠. 장제스는 일본의 북방 공세를 분산시키고 세계의 이목을 끌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937년 8월 13일 중국군이 상하이 항구의 일본 함선을 공격했습니다. 일본은 즉각 증원군을 파견했고 상하이는 100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 거대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전차가 배치되었고 독가스 공격과 공습이 이어졌죠. 치열한 시가전 속에서 국민혁명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독일군에게 훈련받은 정예 사단들이 큰 피해를 봤죠. 10월 말 중국군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사항 창고를 지키기 위해 단 하나의 대대만 남았습니다. 자살 대대라 불린 이들은 다른 부대가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6일을 버텼습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저항은 국제 거류지의 외국인 관찰자들 눈앞에서 벌어졌죠. 사진과 기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서구 여론은 일본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은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일본군은 후퇴하는 중국군을 새로운 국민당 수도 난징까지 추격했습니다. 나흘간의 전투 끝에 12월 13일 난징에 입성한 일본군은 6주 동안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약탈, 고문, 강간, 살인이 난징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민간인 5만에서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 전쟁포로 3만 명이 집단 처형되었죠. 일부는 참수당했고 일부는 생매장되었으며 일부는 총검술 훈련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체는 거리에 쌓이고 양쯔강에 버려졌습니다. 독일 사업가이자 나치 지지자였던 요한 라베는 국제 안전지대를 관리하며 폭력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개입하여 일본을 저지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난징 함락으로 나치는 일본이 더 강력한 파트너임을 확신했고 독일은 중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난징의 강간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과 국제연맹은 이를 규탄했죠. 하지만 그들의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만행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강간을 전쟁 무기로 체계적으로 사용했고
대규모 강제 매춘을 자행했으며 생화학 무기로 수천 명을 살해했습니다. 일본군의 다음 목표는 우한이었습니다. 중국은 타이얼정에서 보기 드문 승리를 거뒀지만 일본의 진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장제스 정부는 절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하의 제방을 폭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938년 6월 초 황하의 물이 화베이 평원을 가로질러 밀려들었습니다. 뉴욕의 마을과 도시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50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5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저지른 역사상 가장 큰 인재 중 하나였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홍수가 일본군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군은 단순히 피해 지역을 우회했죠. 우한 근처에서 양측의 교전 병력은 거의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격전 끝에 일본의 공군력과 독가스 사용이 다시 한번 승부를 갈랐습니다. 4개월 만에 우한이 함락되었고 국민당 정부는 내륙 800km 깊숙이 충칭까지 후퇴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난징에 괴뢰 정부를 세웠죠. 하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39년 중국의 유일한 주요 외국 원조국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조종사와 항공기가 국민당 공군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하지만 그해 여름 유럽의 전쟁의 조짐이 보이자 스탈린은 일본과 휴전을 맺었습니다. 이틀 후 소련군은 나치 독일의 동맹국으로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주요 동맹국을 잃었지만 중국은 계속 싸웠습니다. 충칭은 200회가 넘는 일본 공습에 시달렸고 중국 북부에서는 공산당이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이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통해 외국 무기를 공급받았죠. 1940년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하여 이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서방 열강의 경종을 울렸죠. 동남아시아 식민지들이 일본군의 사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일본에 석유 금수 조치를 가했습니다. 서방 열강은 일본이 물러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전쟁을 선택했죠. 1941년 12월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전역의 미군과 영국 기지를 폭격했고 빠른 진격으로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잠자는 거인을 깨웠습니다. 1년 만에 미국 공장들은 다른 모든 참전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죠. 중국은 미국의 무기 대여 프로그램으로 1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받게 됩니다. 일본이 버마를 점령하자 물자는 인도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이 험프라 부르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위험한 경로였죠. 장제스는 또한 신랄한 표현으로 유명한 조셉 비니거 조 스티웰 장군을 새 군사 고문으로 맞았습니다. 스티웰은 장제스를 고집세고 무지하고 편견에 가득 찬 폭군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혐오는 상호적이었죠. 장제스 역시 스티웰의 오만한 태도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클레어 셰놀트 소장이 이끄는 플라잉 타이거스가 추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정예 자원병 부대는 일본 공군에 맞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1943년 11월 장제스는 처칠, 루스벨트와 함께 카이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4대 연합국 중 하나였죠. 중국군의 저항으로 거의 100만 명의 일본군이 묶여 있었고 장제스는 지원 확대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지도자 모두 중국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는 초인플레이션과 부패로 붕괴되고 있었고 국민당 정부는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탈영병 수는 늘어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일본은 전쟁 최대 규모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1944년 4월 이치고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북부 중국과 인도차이나를 연결하고
남부의 미군 비행장을 파괴하려 했죠. 약화된 중국군은 맹공격에 무너졌습니다. 여러 미군 기지가 점령되었고 10월에는 남북 연결이 이뤄졌습니다. 패배는 장제스의 명성에 또 다른 타격이었죠. 스티웰이 모든 중국군의 직속 지휘관이 되겠다고 요구하자 장제스는 그를 교체했습니다. 미국의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치고 작전의 성공은 일본을 구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1945년 봄 중국군이 반격했고 미국의 일본 본토 전략 폭격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이 만주를 침공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히로히토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1500만에서 2000만 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죠. 소련만이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부상자, 피난민, 빈곤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중국을 이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패배는 중국의 공백을 남겼고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 그 공백을 메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냉전이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양측 모두 지지 세력을 확보했죠. 공산당은 소련으로부터 만주를 확보하고 노획한 일본 무기를 얻었습니다. 국민당은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북부와 동부로 공수되었습니다.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충칭에서 미국이 후원하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죠. 장제스가 말했듯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946년 장제스가 미국에서 훈련받은 정예부대로 공산당 지역을 공격하면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국민당은 진격하여 선양과 예난의 공산당 기지를 점령했죠. 하지만 공산당은 주요 전투를 피하고 게릴라 전술로 버텼습니다. 농촌에서는 토지개혁 정책으로 수천 명의 농민이 공산당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국민당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라는 악명을 더해갔죠. 미국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은 지지를 빠르게 잃었습니다. 1947년 린베오 장군은 공산군을 거의 100만 명의 인민해방군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마오쩌둥은 게릴라 전술을 포기하고 전면전을 벌일 때라고 판단했죠. 1년의 성공적인 반격으로 공산당은 영토와 무기를 탈취하고 탈영병과 포로를 징집했습니다. 1948년 9월 인민해방군은 세 차례의 주요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첫 번째 공세에서 린베오는 국민당을 만주에서 몰아냈죠. 국민당은 4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다음 달 템진과 휘저우가 함락되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공산당은 세 번의 주요 승리를 거두고 중국 북부에서 적을 몰아냈습니다. 남부 도시들은 혼란과 무법 상태가 되었죠. 1949년 봄 공산당의 진격은 계속되었습니다. 4월에는 난징을, 다음 달에는 상하이를 점령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북경 천안문 광장에 서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해 겨울 국민당의 마지막 지역이 함락되었죠. 4년간의 내전으로 2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고 500만 명의 민간인이 더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제스는 약 200만 명의 국민당 군대와 수많은 피난민을 이끌고 대만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는 마오쩌둥이 승리한 중국 본토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8년간의 항일 전쟁과 4년간의 내전, 12년에 걸친 참혹한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침략과 내전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해협 양편에는 서로를 정통 중국으로 주장하는 두 정부가 남았죠. 마르코폴로 다리의 총성으로 시작된 이 긴 전쟁은 중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장을 열었고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동아시아의 운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